자, 오늘은 이상원 기자와 함께 뉴스민 타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네, 총선이 이틀 남았고 사전투표는 끝났고요. 재외선거도 끝났습니다.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는 토요일에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번째 날에. 두 번째 날에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사전투표율이 31.3인가 인가 뭐 하여간 31.3이죠. 예, 역대 네.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총선 있고. 중에서. 네. 네, 총선 중에서 대선 지난 대선 빼고 말이죠. 네. 그다음에 재외 투표도 뭐 사상 최대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 상황에서 궁금한 건 이제 최종 투표율인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이제 대구 경북 최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인데 말이죠. 네. 투표율 정도는 깬또로 좀 찍을 수 있지 않나? 그거랑 상관없는 건데. 아니 우리가 욕은 욕대로 먹더라도 네. 투표율은 일단 찍어야 된다. 대구 투표율을 맞추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대구 투표율이 높을까요? 저는 뭐 샤이보수 얘기 자꾸 하던데 네. 샤이보수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어떤 이게 이유입니까? 20대 그러니까 2020년도 21대 총선 때 그 경향이 좀 확인은 됐거든요. 실제로 제가 분석을 좀 해봤었어요. 본투표 그때. 때 몰려 나왔다. 본투표 때 몰려 나온 게 확인이 실제로 됐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에도 실제로 보수 유권자들이 당일날 몰려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게 결집이라고 할 정도로 우르르 몰려 나올 건가? 그러니까 투표를 하기 싫은 마음이 이 밑에 막 여기 목끝까지 차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사람이 나와야 그게 진짜 결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의 결집이 이루어질까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인데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한동훈 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막판에 가서는 보통 무릎을 꿇었거든요. 좀 도와달라고. 읍소를 해야 진짜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정서가 지역에서 좀 발현이 되어서 다 최대한 나가서 좀 투표해서 찍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이틀 남겨놓은 현재까지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단지 그냥 대구 경북이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라는 멘트만 하고 그저께 왔다 가셨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상황이라면 동성로에 왔었죠. 네, 동성로에 와서 그렇게만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오다가 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 뭐 한동훈 위원장 참 저는 좀 측은한 마음이 들던데 전국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연설도 이제는 할 말이 별로 없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계속 저희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요. 저한테는 기회 주신 적 없잖아요. 저한테 기회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말밖에 없어. 디테일이 없어요. 네. 기회를 준 적이 없나요? 본인에게는 아직 표를 준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뭐 첫 선거니까 본인은.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샤이보수가 결집할 것이냐 여부를 이야기할 때 이번에 만약에 최종 투표율이 70%가 넘어가면은 저는 샤이보수가 결집한 겁니다. 진보 서열역이나 중도만의 결집으로 70% 넘을 수 없다 총선은. 보수까지 다 나와야 70%가 넘을 수가 있는데 지금 사전 투표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샤이보수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그 박근혜 탄핵 정국 때 말이죠. 네. 대놓고 어디 가서 박근혜 불쌍하다 이런 얘기하기 힘들었어 그때 국가 분위기가. 맞아요. 그때는 얘기할 수가 없는 대구에서조차도 그랬어요. 바보 취급당하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속으로는 박정희에 대한 향수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측은지심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너지는 것이 나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고생했던 젊은 시절에 대한 부인 평가절하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정서적으로 싫어서 그래도 내가 막판에 투표할 때는 표를 행사해야겠다 이런 애착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과연 보수가 애착심이 있을 것인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손도 들어주고 뭐 아름다운 그림을 연출했으나 그건 유영아를 위한 이제 하나의 쇼였고 사람들이 이제 뭐야 자기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콩밥 먹였던 사람이랑 손을 잡고 뭐야 이게 이런 어떤 인지 부조화. 그리고 한동훈은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유통일당 뭐 하여간 지금 뭐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이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분 어르신께서 가서 후보는 2번을 찍는데 당은 9번을 찍어야 된다. 8번을 찍어야 된다. 8번이 자유통일당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어르신들 대구 지역 어르신들 정서에 그게 있구나라는 걸 제가 새삼 알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8번을 찍으려고 해도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뭐 그런 식으로라도 결집하는 형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마치 이제 우리 조국 개혁 혁신당이 네네네. 그 이제 실망한 진보표를 흡수를 하고 네. 했던 것 같고 동일한 현상이 보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위성정당 이름을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줄 잘 몰라서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통일당이 그렇게 혹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름이 있다 자유니까. 네. 하도 자유 했잖아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자유가 뭐 시대의 화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미래 뭐 헷갈리는 거야. 이거 안철수 옛날 국민의당 생각도 나고. 네. 지금 비상이 걸려서 거기 무슨 지금 와서 뭐 투표지에다가 이렇게 괄로 열고 이게 바로 국민의힘 위성장님이다 쓸 수도 없고 그런 소소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틀 뒤에 본투표 마치면은 나름대로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다음 주 월요일은 아마 이제 총선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깊은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그래도 이틀 남은 상황에서 네. 투표를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투표에 참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유권자로서 취득해야 될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후 선거, 기후 생활, 기후로운 생활 주장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 사실 뭐 매주 지금 되짚고 있습니다만 별 재미가 없습니다만 너무 결과가 뻔해 보여서 맞아요. 그래도 그들의 공약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후 관련해서 지금 뭐 그래도 우리 대구보다는 특히 경북 지역의 기후 이슈는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지역의 후보들의 기후 공약이 뭐 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시면은 뭐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는데 그분이 당선 가능성이 좀 그리 높지 않다. 아하.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네. 일단 저희가 보도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대구와 경북의 후보자가 74명, 74명 있는데 74명의 선거 공보물을 다 일일이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해서 보려고 했던 거는 이 74명의 공약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어떤 대응 공약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엄밀한 의미에서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이다라고 할 만한 후보는 몇 명이었게요? 한 10명 될까? 네. 10명 될까요? 근사치를 맞추셨습니다. 호호. 9명이었습니다. 9명. 단 9명. 그러니까 74명 중에 9명이면은 뭐 10%가 조금 넘죠. 12.2% 수준인데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그렇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 언론들도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의제들을 이번 선거 때 좀 많이 꽤 다루긴 했거든요. 꽤 다루면서 이걸 뭐 전면화까지는 아니어도 중요한 의제로 이렇게 다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진 않았다. 결과적으로 뭐 여기에 더해서 약간 뭐 이 정도는 엄밀하진 않지만 뭐 기후 위기 공약으로 좀 쳐주자. 좀 넉넉하게 우리가 마음을 베풀어서 관대하게 해서 쳐주자 하면은 12명 정도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체 21명까지 좀 줄 수는 있지만 이것도 너무 적은 수치죠. 뭐 후보자들 중에서 저희가 이걸 그 추릴 때 뭐 일종의 생태 환경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낸 후보들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후보들은 대부분 좀 출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공약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격이 약간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뭐 녹지를 늘리겠다라는 차원보다는 주거 환경 개선이죠. 그래서 막 개발하겠다, 공원을 개발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이 여럿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녹지지대에 이제
뭐 산책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건 사실상 개발 공약이잖아요. 이 녹지를 좀 보존하는 공약이 아니라 녹지가 보존돼야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그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걸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주변의 녹지를 제거하고 뭔가 사람들이 오가기 편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인식은 오히려 개발 공약에 길 가깝다라고 만드는 것밖에 안 봤기 되는 거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약들은 뺐어요. 그리고 빼고 그냥 어쨌든 목적 자체가 탄소 중립 또는 탄소를 저감시키는 데 목적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데 목표를 둔다거나 이런 공약들은 추가로 좀 추린 게 1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많지 않죠. 28.4%인데 이렇게 하면은 10명 중에 3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관심이 적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이냐 2조 심판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다 뭐 기후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제가 묻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솔직히 투표한 사람들 중에 우리 지역구 출마자들 공약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안 봐 사람들도. 뭐 그래도 단정하지 마십시오. 보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써 있어봐야 안 지키는 거 뻔한데 뭐 어차피 안 지키잖아요. 진짜 그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요.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취재를 하면서 어쨌든 지역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가서 이런 공약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없냐라고 물었을 때 공약 그거 그냥 공약이잖아.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킨다는 걸 아시는 거죠, 시민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거의 정치적인 패배주의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일꾼을 뽑아도 어차피 일꾼들이 우리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갈길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30년 넘게 아주 뼈 깊게 우리는 그걸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은. 그럴수록 포기를 안 하고 더 악착같이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뉴스민 같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계속 이제 의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소수지만은 기특하게도 어쨌든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좀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는데 뭐 이 사람들 정책 질의 같은 것도 해 보셨습니까? 네, 정책 질의도 다 저희가 또 따로 넣었거든요. 이런 4명한테 12개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좀 달라고 질의서를 보냈고 더해서 저희가 이 기후위기 기후로운 투표 생활 기획 취재를 하면서 기후로운 투표 생활 유형 분석이라고 해서 소위 기후위기 MBTI를 만들었어요. 40개 문항을 만들어서 이 문항에 답을 하면 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시민이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게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질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총 질의는 52개, 52개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질문 숫자가 많긴 많았는데 앞에 12개는 정책이니까 좀 집중해서 답을 해 주셔야 되고 뒤에 40개는 그냥 나는 뭐뭐다 할 때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저 그렇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질문들이어 가지고 뭐 좀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이 많이 안 왔을 것 같은데. 예, 딱 20명 답이 왔습니다. 참 답답하다 진짜. 그렇죠. 이게 참 그렇죠. 이게 뭐 그 다수의 후보들이 일단은 뭐 아무런 응답도 없이 답을 하지 않았고 그나마 좀 뭐 못 보낸다고 답을 해온 분들도 있긴 있었는데 어떤 후보는 나 기후 관련돼서 모르는데 뭐 이런 솔직하네. 솔직하게 모르는데 답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의 답을 하는 분도 계셨고 또는 이제 다른 일정들 때문에 바빠서요 답을 할 수가 없다. 아니면은 너희 말고 다른 데서도 질의서가 원체 많아서 다 답을 해줄 수가 없다. 인력이 적어서 답을 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류의 답변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답을 해주는 분은 양반이었고 아예 그냥 답도 없이 그냥 답을 해주지 않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0명 남짓 답이 왔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 당선권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공천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명도 답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와.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중앙 이제 여기 말고 대구 경북권 말고 서울 이제 중앙당에 각 단체에서 이렇게 지지서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답변이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질의서의 답변 현황들을 살펴보면은 국민의힘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거나 국민의힘은 전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뭐라고 답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확인이 되어서 대체로 좀 그런 외부의 질의에 반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기조를 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는데 대구 경북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짝대기만 고쳐도 되는데 네. 뭐 할래 쓸데없이 이런 거 답했다가 괜히 기사라도 이상한 거 나면은 손해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아니 뭐 질의응답뿐만이 아니고 길거리에도 안 보여. 이번 선거가 유독 대구 경북은 매우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죠. 선거인지도 모르겠는. 나 수성갑 우리 이제 지역구 수성갑인데 네. 주호영 후보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로 한 번도 본 적 없어. 아니 피해서 다니시는 거 아니세요? 모르겠어. 나는 범호동에서 이제 사무실이 범호동이니까 집도 이제 내가 그래도 저기 강민구 후보나 김성현 후보는 가끔 봤거든요.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주호영 후보는 나 같아도 안 나오겠어, 솔직히. 아침 일찍 나오는데 못 보신 거 아니에요? 내가 게을러서 그렇구나. 나오실 수도 있는데 또 서운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내가 게을러서 못 봤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당선권에 있는 국민의힘 공천 후보자들이 질의응답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은 하여튼 그뿐만 아니라 그 무엇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나 그 사람들이. 이 기후 위기뿐만이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앞에 저희가 이제 공약을 분석한 거랑 저희가 정책 질의를 보낸 걸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당별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저희가 보낸 질의서에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 한 명도 일단 공약에서 기후위기 공약을 한 분이 엄밀한 의미에서 기후위기 공약을 한 분이 3명 있었어요. 25명이었는데 25명 중에서 3명이 기후위기 관련된 공약을 공약집에 담았어요. 대구의 동구 군의군 을의 강대식 후보 그리고 북구 갑의 우재준 후보 그리고 수성구 을의 이인선 후보 이렇게 3명이 엄밀한 의미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분의 공약이 똑같아요. 표현이 뭔가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복붙이죠. 당 공약에 당이 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10대 공약으로 당 10대 공약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대 공약을 거의 다 복사해서 붙여넣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 이제 거기서 가지고 올 때 취사 선택을 해서 넣은 게 있고 안 넣은 게 있다 뿐이지 사실상 같은 당의 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다. 그렇죠. 그런 공약이어서 이분들이 실제로 기후위기 공후 대응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넣은 건지 공보물이 비어서 넣은 건지 채울 게 없어서 넣은 건지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분들 빼고 이제 엄밀하지 않은 그래도 뭐 탄소를 저감시키겠다 또는 재생에너지 확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류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낸 후보는 대구와 경북 합쳐서 7명 더 있긴 해서 전체 10명이죠. 10명의 후보들이 이제 뭐 넓은 의미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하긴 했다. 그런데 앞에 3명 외에 나머지 7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지역의 산업과 관련되어서 이제 산업이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에너지 전환이 지금 시대의 화두잖아요. 어쨌든 뭐 포항 같은 경우만 해도 포스코는 이 포스코가 철강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탄소를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은 이제 수출할 때 제약이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포항에 나온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의 철강 그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뺄 수 있는 탄소를 탈탄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담아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제 산업과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공약들을 주로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합쳐서 19명의 후보인데 여기도 좀 실망스럽긴 한데 엄밀한 의미에서 기후위기 공약을 냈다라고 볼 수 있는 분은 2명. 경북에만 2명 있었습니다. 경북에서만 2명이 공보물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1번 목표, 뭐 2번 목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목표에 기후 위기 대응을 명시를 해서 세부 공약까지 내신 분이 두 분 있었고 나머지 두 분은 이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김천에 출마하신 황태성 후보 그리고 영주시 그리고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여기에 출마한 그 박규환 후보 이렇게 두 명이 명시적으로 기후 위기를 목표로 내건 공약을 이렇게 세부 공약까지 발표를 해서 좀 의미 있었다. 그런데 이 두 분도 그 외에 다른 공약들 중에서 개발 공약들이 좀 섞여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섞여 있긴 해서 이 목표가 조금은 퇴색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 4명 정도가 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넓은 의미에서 기후위기 공약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분들도 비슷하게 국민의힘의 넓은 의미에서 기후위기 공약을 낸 분들과 비슷하게 이제 정책 그 산업과 관련되어서 어떤 공약을 내는 거죠. 이제 주로 구미에 출마한 가불에 출마한 두 후보가 구미 산단을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만들겠다라는 유의 그런 거가 있었고 대구 달서구에 출마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도 산단이 있으니까 그 산단을 재생에너지 또는 탈탄소 이런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산단으로 만들겠다 이런 차원의 공약이 다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주간 이 기후로운 선거 생활 투표 생활 이야기를 하다가 배웠던 게 국내 탄소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전기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렇죠. 탄소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개개의 어떤 실천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건 아주 미미한 영향만 있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에너지와 관련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기업들에겐 다 부담이고 신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그렇죠. 이거는 결국 이제 어떻게든 규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이건 규제인데 그러면 이게 규제를 갖다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열렬히 지지를 하고 관심이 많아서 여론을 이식해가지고 마치 음주운전 사고 많을 때 뭐 민식이법 만들어지듯이 시민들이 막 기후 때문에 죽겠다고 국회들 너무 뭐하냐 이렇게 막 벌벌벌 끓지 않는 이상 별로 안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주 뛰어난 정치가가 당선되고 나서 본인의 소신이 나는 정말 이 선구자적 입장에서 국민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밀어붙이겠다. 뭐 가령 뭐 대통령이 말이죠. 개인적인 소신이 막 있어. 당선되고 나서 막 밀어붙여. 지지자들은 뭐 또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 좀 끌고 가가지고 한 30-40% 없고 국민들 설득해 나가면서 이런 그림 아니면은 좀처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이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어볼 만도 할 것 같은데. 그게 뭐 뜻만 가지신다면. 관심 있어야지 뭐 술재생만 관심 있지. 천공 스승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기도 생각이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 같더라고. 천공이요 이번에 인정을 했습니다. 뭘요? 그 의대 정원 관련해 가지고 뭐 2,000명이 뭐 2,000공 이러면서 어쩌고 됐다 이거 이제 근거 없는 낭설이 막 돌아다니니까 화가 나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대통령 부부도 제자다. 내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제자다.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네네네. 그러니까 천공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니까 뭐. 네. 일단 천공 피셜입니다. 네. 천공 그 대통령은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네. 뭐 하여간 자, 천공이 기후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슬픈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너무 우리가 백날 떠들어봐야 안 되고 천공이 입에서 기후 얘기가 나와야 나라가 바뀔 수 있다. 슬프다 이거. 그래요. 자 어쨌든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비관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안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지금 기존 정치인들은 이렇게 중요한 골든 타임 이번 22대 국회가 정말 중요한데 기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렇게 부진하다면 뭐 지금 공약을 안 하더라도 당선된 뒤에 열심히 또 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뉴스민에서 특별히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게 제안하고 싶은 기후 정책 있습니까? 뭐 뉴스민에서 제안을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이제 요 주제에 관련되어서 뽑아갖고 보도도 했고 기사도 썼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국회라는 기관의 역할이 입법부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만드는 그리고 어떤 원칙들을 세우는 곳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입법부로서의 역할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좀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칭해서 이름 붙인 게 2030년 1.5도씨 저지를 위한 탄소 중립 결의안을 먼저 국회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원과 함께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게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도 이 그 기후 위기 비상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 결의안에 따라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가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 없이 종료가 되긴 했지만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들을 좀 살펴보는 역할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5월 30일 날 임기가 종료하면은 이제 사라질 텐데 이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해서 이 위원회의 특위에다가 입법권도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안들을 좀 발의도 하고 심사도 하고 심의도 하는 그래서 통과까지 시키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위원들이 들어가서 국회에도 지금 기후위기 관련된 전문가들이 여럿 이렇게 각 정당에서 스카우트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된 이런 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입법까지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을 가장 먼저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 관련 법안이 쟁점 법안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 기억에. 네네네. 뭐 그거 가지고 찬반 둘러싸고 막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수 언론은 이렇게 까고 진보 언론은 저렇게 까고 이렇게 쟁점이 된 적이 없어요. 한 네. 번도.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좀 도전적인 법안을 내 가지고 국민들한테서 이제 뜨거운 논쟁도 좀 불러일으키고 말이죠. 아니 뭐 이준석이 예전에 개혁신당 만들자마자 뭐 군복무 관련돼 가지고 또 남녀 이슈를 네.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두를 던졌어요. 우리는 이제 기후 관련해 가지고 기껏 던지는 게 뭐 일회용품 사용 금지 뭐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근데 나는 아예 파격적으로 산업용 전기 대폭 전기료 인상. 근데 뭐 이렇게 재생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이제 충분히 갖춘 데서는 차등 부과 전기료 뭐 이런 거. 뭐 이런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뭐 일회용품 안 쓰고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지금 대응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렇죠. 기후위기라는 게. 그 정도로는 어렵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당은 기본적으로 친기업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를 싫어하잖아요. 자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얼마나 신봉합니까? 네. 딱 싫어하거든 이런 규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업에 잘 해주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가야지 자꾸 뭔가를 시키고 강제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보수 정당은 기본적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포스코만 사례를 들여도 포스코가 살펴보니까 저희 우리나라에서 기업들 중에서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EU에서 이 생산품과 관련되어서 철강 특히 생산품과 관련되어서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비례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2030년부터. 그러면은 이게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없어지는 떨어질 거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이 생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차원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이걸 전환하는 정책을 기술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규제도 규제지만 좀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좀 촉진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일부 다른 영역의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정책을 입안을 해서 좀 시도를 해야 할 텐데 그냥 자유 너희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도 얼마나 깝깝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가령 이제 녹색정의당 같은 네네. 지금 녹색당 과거에 그런 같은 이제 환경 이슈에 가장 이제 면밀하게 대응해야 하는 정치 세력은 아주 좀 급진적이고 강력한 이야기를 꺼내고 네. 그게 이제 공론장으로 나왔을 때
좀 깎여서 좀 절충되고 이래서 누더기가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제도가 마련이 되는 그 마중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제 생각에는 녹색정의당 역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오잉? 이렇게 하는 얘기는 없어요. 애매해.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네. 약간 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녹색정의당이 먼저 가지고 나왔던 이슈 중에서 지금 서울시가 거의 자기 것처럼 가져가 버린 게 기후동행 카드 대중교통에서 그걸 녹색정의당 그러니까 정의당과 녹색당이 합쳐진 당이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이 추진을 했던 정책인데 정의당은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이걸 정책화해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잖아요. 자치단체 장을 하고 있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서울시가 이렇게 냉큼 해서 입안을 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지금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서 그 비슷한 공약을 한 후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약을 분석을 할 때 그 공약들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빼기는 했는데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다수의 후보들이 이걸 그냥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패스 또는 대중교통 패스, 뭐 청소년 무료 패스 뭐 이런 식으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분류하진 않긴 했지만 그런 게 많이 보인다라는 건 그래도 녹색정의당이 했던 던졌던 정책이 이제 주요 정당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다. 그런데 힘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의미 있는 공약을 낸 후보도 사실 대구 경북에서는 녹색정의당 후보였거든요. 녹색정의당 후보는 개발 공약이 사실상 없었어요. 공약집에. 공약 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은 담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뭐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지역 소멸도 있고 뭐 공공의료 약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들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관점에서 정책을 짜서 같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기후위기 대응의 골자를 도시의 계획을 소위 이제 대자보 교통체계 그러니까 대중교통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보행 이 중심 도시계획 도시 교통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 관리 계획을 새롭게 짜겠다라는 취지에서 공약을 내놨던 게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통 부분도 적지 않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고 그게 생활에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후위기 대응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아낸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내용이 어렵죠. 그리고 내용이 어렵고 그냥 언뜻 봐서는 그냥 교통, 복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뭐 자전거 타기나 보행은 사실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어떤 뭐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슈고 의제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주목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러게요.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네. 조국 혁신당이 3년이 너무 길다 이런 얘기하면서 요즘에 어떤 얘기했냐면 조국 대표가 우리를 이렇게 팍팍 밀어주면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서는 걸 보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효능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여기다 표를 주면은 김건희가 재판을 받을 수가 있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녹색정의당한테 표를 주면은 기후 위기가 해결이 될 것 같아. 이런 효능감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일단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서게 하느냐 마느냐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느냐 마느냐 사실은 훨씬 심각한 문제가 기후 위기인데 피부에 와닿고 사람의 어그로를 끄는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란 말이에요. 더 통쾌하겠죠. 네. 네. 이상하게 속이 이쪽이 더 시원해. 네네. 사람들 생각에 네네. 제 생각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자 이거는 양당 정치의 난패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영원히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다 묻힌다. 그래서 전 유쾌한 상상을 해본 게 비례대표 자꾸 없애자고 난리치는데 요즘 사람들이 저는 아예 지역구를 거의 대폭 축소해서 저도 대구는 1명
부산 한 명, 시마다 한 명만 있으면 돼. 동네 뭐 다 대변해봤자 어차피 동네도 잘 모르고 국회의원들 자기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없어요. 위에서 공천 받을 것만 생각하지 관심 없어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구는 한 명씩만 뽑고 비례대표를 대신에 직역별로 뽑는 거예요. 직역. 의료, 노동, 환경, 법률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각 분야 언론 뭐 이렇게 쭉 나눠서 포션을 두는 거지. 그 포션마다 관련 있는 사람만 후보로 공천을 할 수가 있고 개별마다 투표가 이제 비례대표는 그렇게 뽑는 거예요. 지역마다 뽑는 거지. 지역마다 투표하는 거죠. 예, 예. 환경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를 이끌어갈 사람 누구, 뭐 노동은 누구, 교육은 누구 이래야 국회 구성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지역별로 전혀 분류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구색 맞추기로 뭐 기후 위기 뭐 그래 관심을 이만큼이나 끌 수 있으니까 뭐 비례대표 후보 중에 한 명 정도 넣어볼까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금 거대 정당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예를 들면은 장애인 문제다.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빈틈없이 촘촘히 우리 국회가 빠짐없이 모든 삶의 영역에 입법을 골고루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냥 공천 받는 게 기준이 없으니까. 국회 만들어 놓으면은 정쟁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법조인이 가장 많고 뭐 이렇죠. 그러니까 법조인이 40%의 나라가 이게 정상이냐고. 나도 법조인이지만 이거는 비생산적인 조직이라니까. 법조인들 무식해요. 잘 몰라. 법밖에 몰라.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는 척은 잘해. 근데 홍준표 시장처럼. 근데 나처럼 나도 넣어야 돼. 나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유쾌한 상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대전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네. 저도 동의합니다. 뭐 하여간 또 저는 별로 안 좋은 게 3년 지나잖아요. 또 그러면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네네. 국회는 그 다음부터 일 안 할 것 같거든요. 4년 임기 중에 3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돼. 근데 그 안에 뭐 기후 위기도 대응해야 되고 선거제도 개편해야 되고 뭐 개헌도 해야 되고 뭐 겁나 바빠. 근데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뭐 관심이나 있겠어요 의정 활동에 또 미래 권력 어디에 줄 서나 이거나 기웃거리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대개혁이 있지 않으면은 근본적 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참 이게 조국 혁신당의 표현대로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잖아요. 네. 바꿔 말하면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다. 1.5도 올라가는데 네.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그렇죠. 비교해서 1.5도 올라가는 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실제 우리나라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2도가 되고 3도가 되는데 더 짧아진다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1.5도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았다고 치더라도 2도가 되고 2도를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도 분명히 타격을 입을 거거든요. 그때는 손설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3년은 너무 길다도 중요하지만 5년밖에 안 남았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고 아직 우리의 산란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정권 심판이냐 운동권 심판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우리 온 뉴스가 도배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등신들아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우리의 조회수는 평균 1000을 넘지 못하고 있고 강승의 이바고의 운명은 늘 풍전 앞에 등화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이 설정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고생해 주신 이상훈 기자님 고맙고요. 우리 총선 끝나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